우리가 비상독서 6단원에 수록된 글이죠. 기술 분야 글 읽기에 인공지능의 미래 딥러닝이라는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의성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은 정말 어떤 학교에서도 빠지지 않는 가장 핫한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글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글이고요. 이 글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목이 곧 스포겠죠? 이 글은 뭘 설명하냐? 인공지능을 설명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환기성 멘트입니다. 환기라는 건 뭐냐면 독자의 주의, 집중을 여기 보세요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정말 이거 그 당시에 핫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 막 실시간 생중계하고 막 사람들도 나름 관심 갖고 막 그 가게에서도 막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이랬었단 말이죠. 이 대결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문화와 과학의 대결이라는 수식어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바둑을 즐기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중계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세돌 구단이 유일한 승리를 거두었던 네 번째 대결은 큰 관심을 모았다.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97년에는 인공지능 체스 프로그램인 딥블루가 기존 우승자를 꺾었으며 2011년에는 미국의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왓슨이 역대 최강의 출연자들을 꺾은 바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알파고 이전에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인간과 대결을 했는지를 지금 조금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흥미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많이들 봤을 텐데 거기서도 그 딥블루가 체스 이기는 장면 생중계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역할이었던 송중기가 그 뭐 미국에서 투자자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당시에 엄청 핫했던 사건인 거죠. 하지만 바둑은 게임의 속성상 경우의 수가 무한되어서 아무리 우수한 슈퍼컴퓨터일지라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파고의 승리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알파고의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웠다라는 거야. 근데 심지어 여러분, 알파고가 더 많이 이겼잖아요. 그쵸? 이처럼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다. 사람들은 적어도 10 내지 20년 내로는 인공지능이 바둑 고수에게 승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세돌 구단이 1승 4패로 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바둑 고수를 넘어섰음이 증명됐다.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바둑의 고수를 이길 만큼 꽤나 진보한 기술이 되었다라는 거를 증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쌤도 좀 놀랐던 점은 뭐냐면 사실은 바둑은 경우의 수로 이제 겨루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가 훨씬 유리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바둑을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 부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앞부분 이야기는 뭐였겠어요? 그쵸? 처음 시작 부분의 환기성 이야기였겠죠. 구글이 소유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업체인 딥마인드가 창조해낸 알파고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총동원된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다. 바둑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파고는 무작위로 바둑돌을 대입해보며 예상 확률을 알아낸 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바탕으로 한다. 자, 여러분,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거래요. 무작위로 대입해보면서 예상 확률을 알아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인 거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선택지 중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알파고가 검은 돌로 대결을 벌인다면 흰 돌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검은 돌을 둔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최적의 선택이 반복될수록 대국은 유리하게 풀린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딥러닝으로 이루어지는 강화학습을 말한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냐면요.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프로그램들은 딥러닝으로 이루어지는 강화학습을 말을 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강화학습된 프로그램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거예요. 일반 컴퓨터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 연산을 수행하면서 예 또는 아니오의 결과를 내놓는다. 반면에, 자, 여러분, 반면에가 나왔다는 거는 일반 컴퓨터와 이 딥러닝을 거친 컴퓨터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딥러닝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종합하여 결과를 내놓는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딥러닝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종합하여 결과를 내놓는 게 바로 딥러닝된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일반 컴퓨터는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내놓는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차이점 보이죠? 일반 컴퓨터는 정해진 것에 따라 그냥 대입하는 느낌이라면 딥러닝된 프로그램들은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어떤 차별점인 거예요. 자, 딥러닝은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 딥러닝이라는 게 과연 뭔지 우리가 좀 더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죠.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이다. 이게 바로 딥러닝의 정의이고요. 두 번째,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바로 딥러닝의 기능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계학습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기계학습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기계학습은 뭐냐? 바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계학습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기계가 학습한다.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의 컴퓨터와 다른 점이죠. 이전의 컴퓨터는 우리가 정보를 주입시키는 거라면 인공지능 컴퓨터들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의 방식인 거죠. 자, 구글이 알파고에 도입한 딥러닝도 이러한 기계학습의 한 종류이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는 알파고를 개발하면서 프로바둑 기사의 대국 기보 3천만 건을 입력했다고 말했다. 이후 알파고는 입력된 기보를 바탕으로 쉬지 않고 바둑을 두며 학습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주면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야. 무려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바둑을 학습한 수준이라고 한다. 알파고는 경기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아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짜기 때문에 딥마인드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기계학습인 거죠. 알파고는 경기 진행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요. 스스로 전략을 짭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학습한다 이꼴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학습의 결과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이러한 딥러닝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딥러닝의 활용 분야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하여 인간이 요구하는 기능을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음성인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쌤도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쓰냐면 보통 차에서 뭐뭐 해줘 이런 거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되게 잘 알아듣죠? 그리고 쌤은 보통 카톡할 때도 거의 휴대폰으로 카톡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손으로 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 음성인식으로 카톡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PC 카톡일 때는 손으로 카톡하고 휴대폰일 때는 이제 음성인식을 해요. 처음에는 집에서나 뭐 약간 뭐 운전할 때나 이럴 때만 썼는데 이제 그냥 밖에 걸어 다니다가도 그냥 음성인식으로 카톡하거든요. 되게 잘 알아들어요. 자, 이게 여러분 바로 딥러닝의 활용 분야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나열을 할 거예요. 너무 간격이 가까우니까 좀만 띄워야겠다. 그쵸?
그뿐 아니라 이미지 분류에서도 딥러닝을 이용해 자동으로 영상을 인식하여 이를 분류하고 분류 목적에 맞게 저장까지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딥러닝은 또 어디다 쓰냐면요. 자동으로 영상 인식하고 이것을 분류하고 저장하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 활용 분야는 바로 이미지 분류예요. 그래서 이게 쌤이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분류한 예시를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 이게 그러니까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MBC 같은 방송국에 이제 그 거대한 저장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껏 MBC에서 방송했던 모든 자료들이 저장이 돼 있다면은 그게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짜장면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짜장면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만 또 따로 이렇게 다 분류해서 저장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막 짜장면 하면은 막 무한도전 속의 짜장면, 드라마 속의 짜장면 이게 막 다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약산업에서도 딥러닝이 사용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도 생각만큼 약효를 보이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작용을 일으켜서 상업적으로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딥러닝을 이용한 가상실험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약물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 여러분, 딥러닝이요. 가상실험 방법을 또 수행할 수 있대요. 따라서 제약산업에서도 딥러닝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도 딥러닝은 고객에 따라 활용 가능한 마케팅 방법을 선정하고 효과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대요. 자, 네 번째는 바로 마케팅 분야에서의 딥러닝 활용인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딥러닝 활용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쵸, 여러분? 테슬라죠, 테슬라. 그쵸? 자,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딥러닝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정해진 물음에 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건 일반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담은 동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했죠. 기계가 학습한다. 스스로 학습한다. 자, 스스로 학습해서 자동차를 운행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 그것을 다음 연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했어요. 참조한 자료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단련된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을 소재로 만든 한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영화 헐 아죠, 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유는 뭐겠어요? 그쵸?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면을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기계가 혼자서 공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창의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인공지능 운영체제에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진행된다. 뭐라고 부르면 되죠? 이름이 있나요? 네, 사만다예요. 그 이름은 어디서 얻었나요? 사실 방금 제가 혼자 지은 이름이에요. 인공지능은 자신이 방금 지은 이름이라고 실토하는데 100분의 2초 만에 아기 이름 짓는 법이란 책에 나오는 18만 개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발음할 때 소리가 좋다는 이유까지 덧붙여서 말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스로의 판단인 거죠. 그냥 책을 뒤져서 이름 하나 꺼내오는 거야. 컴퓨터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만 발음할 때 소리가 좋다는 이유, 이건 좀 놀랍죠. 영화는 이 운영체제를 이렇게 소개한다.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자, 또 하나의 의식이란 건 뭐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식을 지녔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구현하게 됐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자, 알파고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알파고는 바둑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에 근접한 것도 아니다. 알파고의 성공은 인공지능 로봇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유능한 개발자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마디로 여러분, 알파고는 아직 인공지능 로봇을 대표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잘 만든 개발자가 그 공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알파고의 한계네요. 그동안 바둑계가 쌓아온 자산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한 차원 발전시킨 것이다. 다만 알파고의 기계학습 능력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 알파고가 이룬 성과는 앞으로 알파고를 뛰어넘는 수많은 인공지능 딥러닝 프로그램의 등장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인간의 영역을 상당 부분 대신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과학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인공지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발전의 결과물로서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이런 발달이 앞으로 미래에서 인간의 영역을 상당 부분 대신할 거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일자리를 좀 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 과학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즉 이게 인간이 지녀야 할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두렵게 볼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유용한 과학 발전의 결과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력을 지니면 이게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은 굉장히 핫한 소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엔 1학년 교과서와 이제 천재 교과서가 있어요. 박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인공이 아니고 여기서는 로봇 시대라고 해요. 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그 지문을 보면은 이 로봇 시대, 인공지능이 발전한 시대에 인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계돼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뭐 2024년에 발매된 수능특강 독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뭐 그 외에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지문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참 요리조리 연계해서 봐야 될 지문들이 좀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계 지문을 파악하는 것보다 이 지문을 먼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지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해설적인 성격이 있고 분석적으로 설명해주는 분석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의 특징은요, 초반에 사례를 통해 주의를 환기한다라는 것들 캐치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다양한 예시 있었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